완전한 어둠. 팔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눈이 가슴 주위에 너무 단단히 쌓여서 가슴을 부풀려 숨 한 번조차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완전히 의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무력해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영상 속 한 남자는 이를 견뎌냈습니다. 그는 오직 이빨과 한 쓸 수 있는 손만으로 5시간을 들여 밧줄을 만들었고, 구조대의 뻗은 손에서 겨우 15cm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어리석고 완전히 고칠 수 있었던 무언가가 그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이야기에서 눈사태는 최악의 부분조차 아니었습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에서 눈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잊으세요. 눈사태는 그냥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드럽고 푹신한 파도가 아닙니다. 눈사태는 시속 80마일까지 가속하는 수백만 파운드의 운동 에너지로 제어불능 화물열차에 둔탁한 충격을 실어 나릅니다. 순수한 충격이 척추나 머리를 다치게 하지 않더라도 이후 상황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미끄러지는 잔해가 멈추는 순간 강한 마찰로 인해 잔해가 압축되고 즉시 다시 얼어붙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칠흑같이 어두운 단단한 얼음 무덤 안에 가둬버리고 가슴을 너무나도 꽉 조여서 숨 한 번 쉴 수 없을 정도로 흉곽을 넓힐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정교한 눈사태 예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검사용 눈 구덩이를 파고 바람에 쌓인 눈을 추적하며 엄격한 위험 등급을 발표합니다. 현대 등반가들은 눈층이 무너질 때 나는 웅 소리나 얼음 위로 쫙 퍼져나가는 균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경고가 있긴 하지만 그중 일부는 현장에서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예측하기 어렵죠. 계속 시청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목록에 있는 첫 번째 눈사태는 1936년 7월 22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매일 발표되는 공지도 없었고 위성 레이더도 없었으며 눈사태 비콘도 없었습니다. 토니 커츠는 평범한 등반가가 아니었어요. 23살의 토니 커츠는 이미 독일에서 가장 재능 있는 알피니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시절 등반은 강한 국가적 자부심에 의해 이끌어졌습니다. 검은 얼음과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5,900피트 높이의 수직 절벽을 올려다보며 그곳이 너무 위험해서 실제로 살인벽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도 그걸 정복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심하는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토니 커츠와 그의 독일인 등반 파트너 안드룰 힌터스토이서가 1936년 스위스 알프스의 아이거 북벽에서 하기로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두 독일인은 오스트리아의 엘리트 등반가 빌리 앙게로와 에디 라이너와 힘을 합쳤습니다. 이 4명의 남자는 국가 간의 경쟁을 제쳐두고 한 팀이 되어 함께 밧줄을 묶고 살인벽에 도전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4명 모두 뛰어난 등반가였고 초반 벽에서 보여준 진전이 왜 그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안드렐은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고 같은 산을 오르는 것은 정상까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길, 균열, 그리고 턱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의 하부까지 따라왔던 길이 갑자기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그 위에는 완전히 매끄럽고 오버행된 바위만 있어서 도저히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까지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빙원이라고 불리는 거대하고 오를 수 있는 경사면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바로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참 옆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음 길 사이에는 아무도 어떻게 건널지 모르는 가파르고 얼어붙은 석회암 절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긴 손으로 잡을 곳도 발 디딜 곳도 없었어요. 만약 그 위로 발을 내디디려고 하면 그냥 바위에서 미끄러져 수천 피트 아래로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드렐은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매끈한 바위 바로 옆에는 아주 작은 수직의 틈이 있었습니다. 건너가려고 하지 않고 온드렐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손가락과 부츠를 이 좁은 틈에 끼워 넣고 힘겹게 벽을 곧장 위로 올라가 불가능해 보였던 구간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바위에 금속 못을 박고 그 말뚝에 밧줄을 끼운 뒤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밧줄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니 그는 온몸의 무게를 절벽 너머로 기댈 수 있었습니다. 밧줄의 팽팽함을 이용해 그는 매끄러운 얼음 위를 옆으로 달리며
마치 추처럼 흔들렸고 마침내 그의 부츠가 반대편의 안전한 턱에 걸렸습니다. 그가 건너편에 도착하자 그는 밧줄을 팽팽하게 당겨 자신의 쪽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팀은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틈을 가로지르는 수평 생명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팽팽한 밧줄을 잡고 600m 아래의 낭떠러지 위로 몸을 뒤로 젖혀 체중을 실은 채 한 손을 다른 손 앞으로 내밀며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매끄러운 얼음 위를 옆으로 발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발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오를 수 없었던 이 구간을 통과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밧줄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장비를 산에 남기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왜 북벽이 살인벽이라고 불리는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오목한 형태 때문에 아이건은 알프스를 통과하는 어떤 폭풍도 마치 거대한 포수미트처럼 받아내며 실제로 자체적으로 거친 미기울을 만들어냅니다. 암석 자체는 부서지기 쉬운 석회암입니다. 습기가 균열로 스며들어 얼게 되면 산은 끊임없이 갈라지며 갑작스러운 낙석이 무작위로 폭격처럼 산 면을 따라 쏟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눈과 불안정하게 떨어지는 암석 때문에 상부 경사면의 적설층이 무겁고 불안정합니다. 다시 말해 눈 사태가 일어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커츠와 다른 사람들이 북벽을 더 높이 오르고 있을 때 바위가 떨어져서 빌리 앙게로의 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했고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상 정복은 포기하고 이제 목표는 빌리를 무사히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깔끔하고 조용한 후퇴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들이 하산을 시작하자마자 거대한 국지성 눈보라가 산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바람은 너무 크게 울부짖어서 무거운 물리적 힘이 되어 그들을 바위에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부츠 한 짝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도 싸워야 했고 갑작스럽고 거센 돌풍에 온몸을 버티며 벽에서 떨어져 산 아래로 내던져지지 않으려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머리 부상으로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윌리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그 완전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언드렐이 올라갈 때 알아냈던 석회암 슬래브까지 간신히 내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이 처음에 그 트래버스를 건널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고정 로프 덕분이었습니다. 그 로프는 그들이 몸을 당길 수 있게 해주었고 얼음 위에서 몸무게를 옆으로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프를 치우면 붙잡을 것 하나 없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얼음판을 그냥 걸어서 다시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로프는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들이 직접 끌어올렸습니다. 분마다 더 심해지는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은 벽 위에 서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내려와야 했습니다. 온드렐은 필사적으로 조금씩 옆으로 건너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잡고 당길 수 있는 고정 로프가 없으니 물리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갇혀 있었고 윌리의 상태는 분마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절박한 선택지는 산의 수직으로 노출된 면을 따라 바로 하강하면서 운 좋게 쉴 수 있는 턱을 찾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게 1936년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처럼 추락 시 등반가의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첨단 패딩 등반 하네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하네스는 말 그대로 두꺼운 삼배 밧줄을 가슴이나 허리에 직접 묶고 단순하고 좁은 금속 스냅 링크에 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필요로 했던 수평 로프 다리는 사라졌지만 4명의 남자들은 등반을 시작할 때부터 여전히 서로에게 직접 묶여 있었습니다. 단체 등반에서는 개인 등반 로프도 있습니다. 이 로프가 모든 등반가들을 서로 직접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한 사람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쳐있고 동상에 걸린 4명의 남자들이었고 거센 눈보라 속에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얼음벽을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2000피트 아래 낭떠러지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원시적인 밧줄줄과 좁은 스냅고리만이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부채 아래 바위에서 깊고 낮은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안개 속에서 화물열차가 바로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눈보라가 가파르고 좁은 협곡에 쌓이면서 거대한 설판이 떨어져 나왔고 이는 대규모 눈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눈사태는 아이거산을 따라 고속도로 속도로 내려왔고 로프팀을 완전히 짓누르는 엄청난 힘으로 들이쳤습니다. 몬드렐은 그 순간 다음 레페를 준비하느라 잠시 고정장치에서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기회가 없었습니다. 얼음벽의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그를 산의 절벽에서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수천 피트 아래로 떨어져 바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은 3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온몸의 무게가 거대한 폭력적인 닻이 되어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떨어질 때 바로 그와 연결되어 있던 다음 등반가 윌리 앙게러는 엄청난 속도로 끌려가 단단한 암벽에 머리부터 부딪혔습니다. 충돌과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들 위에는 에디 라이너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등반가들을 연결한 밧줄은 에디의 머리 위 높은 곳에 바위에 박아놓은 금속 고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떨어졌을 때 그들의 무게가 도르래처럼 작용해서 엄청난 힘으로 에디를 위로 거칠게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몸은 벽에 박힌 금속 고정장치에 정면으로 부딪혔고 그 원시적인 3줄은 그의 가슴을 너무 세게 조여서 즉시 횡격막이 갈비뼈에 눌려 으스러졌습니다. 그는 폐를 부풀려 한 번의 숨도 들이쉴 수 없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는 질식했습니다. 순전히 우연히도 토니는 위에는 에디, 아래에는 윌리 사이에 있는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사태가 덮쳤을 때 거대한 눈더미가 토니를 완전히 쓰러뜨리고 그를 뒤쪽 허공으로 내던졌습니다. 토니는 바깥쪽으로 내던져졌기 때문에 윌리처럼 단단한 석회암에 부딪히지 않았고 팀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최상단 고정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디처럼 가슴이 금속 피통에 짓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로프가 단단히 팽팽해지면서 그를 공중에서 붙잡았습니다. 로프에서의 그의 특정 위치가 적어도 지금은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단 몇 초간의 끔찍한 순간 동안 눈사태의 천둥 같은 굉음이 사라지고 눈보라의 울부짖는 바람과 3명의 죽은 남자 그리고 토니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수천 피트 상공에서 혼자 로프 슬링에 매달린 채 3명의 죽은 동료들이 여전히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는 어떻게든 그 밤을 살아남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구조대는 실제로 산 내부에서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 전 스위스인들은 실제로 아이거산의 단단한 암석을 뚫고 관광 열차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승객들이 무서운 낭떠러지를 안전하게 내려다볼 수 있도록 북벽에 바로 전망 창문까지 뚫었습니다. 구조팀은 이 열차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관광 창문 중 하나로 바로 기어나와 곧장 죽음의 북벽 위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토니 아래 약 150피트 지점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토니와 소리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웠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돌출된 얼음이 가득한 균열이 있어서 도저히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에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토니가 살고 싶다면 그가 직접 구조대원들 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니의 선택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밤새 그는 눈보라 속에서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왼팔은 심하게 동상에 걸려 완전히 쓸 수 없었고 그의 부츠는 단단한 얼음 덩어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는 극심한 현수 외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시적인 밧줄 슬링에 매달려 있어 하네스가 혈액순환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피가 고여 독성이 되어가고 있었고 가슴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압박 때문에 그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기 위해 토니는 등반 역사상 여전히 초인적인 인내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일을 해냈습니다. 먼저 토니는 이로 칼을 물고 한 손만을 사용해 윌리의 시신을 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거의 남아있지 않은 힘을 짜내며 토니는 얼어붙은 밧줄을 타고 에디에게 올라가 스스로를 풀어냈고 두꺼운 3줄의 가닥을 하나씩 풀어내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토니는 5시간 동안 고된 인내 끝에 이와 한 손만을 사용해 얼어붙은 섬유를 하나하나 풀어냈고 그것들을 끝과 끝을 이어 묶어 구조대원들에게 내려보낼 만큼 충분히 긴 끈을 만들었습니다.
토니가 임시로 만든 끈을 내리자 구조 가이드들이 새 무거운 등반용 밧줄을 그 끈에 묶어 토니가 그것을 끌어올린 뒤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서 구조대원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등반용 밧줄이 필요한 거리까지 닿기에는 약간 짧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길이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서둘러 두 개의 밧줄을 서로 묶었고 그 결과 굵은 매듭이 줄 한가운데에 남게 되었습니다. 코니는 무거운 밧줄을 끌어올려 자신을 그 밧줄에 고정시킨 뒤 마침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토니는 조금씩 얼어붙은 절벽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토니는 매달린 부츠가 구조 가이드들의 뻗은 손에서 불과 몇 인치밖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니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미끄러져 내려올 때 구조대원들이 두 밧줄을 이어 묶은 매듭이 그의 하네스 금속 클립에 걸렸습니다. 토니의 온몸이 밧줄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매듭은 엄청나게 단단하게 조여졌고 단단한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그 금속 등반 클립들이 매우 작았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매듭이 그렇게 작은 금속 고리를 통과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구조대원들은 등반가에게 걸린 하중을 덜어주고 이런 식으로 걸린 매듭을 쉽게 고칠 수 있는 특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점점 약해져가는 자신의 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오랜 시간 토니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로 물고 피투성이가 된 한 손을 이용해 얼어붙은 매듭을 금속 클립에 억지로 밀어넣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완전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듭은 너무 크고 구멍은 너무 작았습니다. 지치고 얼어붙고 자신의 신발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는 남자들을 바라보며 토니는 버티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가이드를 내려다보며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고 천천히 하네스에 몸을 앞으로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산에서 죽는 것은 한 가지지만 토니 커츠가 생명을 잃은 방식엔 특별히 더 가슴 아픈 점이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힘에 휩쓸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공중에서 얼어 죽었죠. 구조대의 따뜻한 손길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말입니다. 토니는 그 눈사태의 첫 충격을 견뎌냈지만 그의 팀을 쓸어버리고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바로 그 거대한 눈의 파도였습니다. 능사패가 무서운 점은 당신이 어느 시대 사람이든 얼마나 엄청난 재능을 가졌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살았고 스노보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크레이그 켈리라는 이름은 모를 수 없었을 겁니다. 크레이그는 이 스포츠의 얼굴이었습니다. 세계 스노보드 챔피언십에서 4번, 미국 오픈에서 3번 우승하며 그는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스키 리조트들이 스노보더들을 슬로프에서 아예 금지하고 이 스포츠를 피해야 할 문제처럼 취급하던 시절에 크레이그 켈리는 존재하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했고 누구도 눈을 뗄 수 없는 스타일로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완전히 대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백컨트리 라이딩으로 전향했고 캐나다 산악 가이드 인증 과정에 최초로 선발된 스노보더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륙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완벽한 알파인 가이드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2003년 1월 켈리는 36세였고 그 자격증 취득을 거의 마칠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마스터 가이드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몇 시간 더 실습 시간을 채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그는 존경받는 스위스 가이드 루디 베글리니에르 밑에서 인턴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이 되자 크레이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눈이 많이 내리는 셀커커크 산맥에 위치한 귤앤 빙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21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의 가이드 연수생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날의 목표는 프로나우라는 봉우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루디는 이 경로를 수십 번 문제없이 다녀왔습니다. 그날 아침 캐나다 눈사태 협회는 그 지역의 눈사태 위험도를 상당함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상당함이 가장 나쁜 등급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눈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잘못된 경사면을 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루디는 그 공지를 받지만 3일 전에 근처 경사면에 테스트용 눈 구덩이를 파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은 루디 말대로 매우 단단하고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루디는 인근 산의 가이드들이 눈이 내릴 리 없는 곳에 눈이 쌓이고 있다고 공유하던 비공개 네트워크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디가 막 오르려던 바로 그 경사면에서 자연적으로 눈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행은 출발했지만 약 2시간쯤 지나자 날씨가 변하고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강한 바람과 낮은 시야 때문에 루디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루디는 일행과 박 대신 근처에 더 안전한 라트라비아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수백 번 스키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크와르의 높은 벽이 바람을 막아줄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라트라비아타에 다가갔을 때 그들은 길을 가로지르는 신선한 눈사태 잔해지들을 바로 마주쳤습니다. 작은 자동차만한 크기의 눈 덩어리들이 산 전체에 흩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백컨트리 스키어라면 누구나 신선한 눈사태 잔해를 보는 순간 산이 당신에게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걸 압니다. 그건 바로 그 지역의 적설층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절대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 자리에서 그냥 짐 싸서 집에 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산에서의 인간 심리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 정확한 사면을 수백 번이나 스키로 내려온 리드 가이드를 따라가고 있을 때 당신은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가 잔해를 평가하고 위쪽 경사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판단한 뒤 계속 올라가자 21명의 그룹은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오전 10시 35분까지 그들은 라트라비아타 서쪽 쿨와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래쪽은 좁고 위쪽은 넓은 좁은 홈으로 자연이 위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을 아래로 곧장 흘러내리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곳이 없는 곳이죠. 올바른 선택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이 쿨와르를 수백 번이나 스키로 내려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1명을 모두 한 번에 6피트 간격으로 내려보냈고 크레이그는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지만 오전 10시 45분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쩍 하는 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고 엄청나게 거대한 눈덩이가 바로 그룹 위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조금씩 흘러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9,000톤의 눈이 떨어져 나가 시속 60마일로 쏟아졌습니다. 눈사태의 엄청난 무게와 속도가 크레이그를 강하게 덮쳤습니다. 그는 있던 곳에서 휩쓸려 쿠아르 아래쪽까지 밀려갔습니다. 좁은 벽들 때문에 눈이 퍼질 수 없었습니다. 눈이 바로 그의 위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눈사태가 경사면 아래에서 멈출 때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눈이 산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올 때 엄청난 마찰로 인해 눈이 약간 녹을 정도로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눈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그 젖고 무거운 잔해는 즉시 다시 얼어붙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서 마치 빠르게 굳는 콘크리트에 파묻힌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파낼 수도 없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슴 주위에 단단히 압착되면 정말로 폐를 확장해서 숨을 한 번 더 쉴 수조차 없습니다. 크레이그는 10피트 깊이 묻혀 있었고 그 깊이에서 그의 가슴에는 스쿨버스 3대가 올려져 있는 것과 같은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눈사태에 휘말리지 않은 생존자들은 필사적으로 삽과 눈사태 탐침봉을 집어들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몇몇 사람들을 살아서 꺼내는 데 성공했지만 마침내 눈을 파내려가 크레이그 켈리에게 도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자신의 몸 모양 그대로 얼어붙은 틀에 갇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세계 최고의 스노보더 크레이그 켈리는 질식해 숨졌습니다. 크레이그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고 백컨트리 문화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참사는 가이드 업계가 그룹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인플레이션 눈사태, 에어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한 백팩은 손잡이를 당기면 거대한 풍선이 펼쳐져 눈사태가 발생할 경우 라이더가 휘몰아치는 눈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어 눈 속에 끌려 들어가 생매장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도 가이드 업계는 이제 그룹 내에서 누구든지 이상한 점이 느껴지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등반을 중단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켈리는 믿었던 남자와 함께 안전하다고 여긴 경사면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무도 수년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사람이 크레이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도 느꼈습니다.
그 침묵이 가져온 대가와 결국 그 침묵을 깨기까지 걸린 시간은 11년이었습니다. 저는 크레이그 켈리의 이야기에 대해 전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도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한 타인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29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세의 카일 스메이는 일본의 백컨트리에서 꿈같은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카일은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프리스타일 스키 및 스노보드 세계 챔피언이었고 평생을 산을 연구하며 산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1월 말 카일은 친구이자 프로스키어인 아다무 그리고 사진작가 그랜트 건더슨과 함께 10일간의 마케팅 여행을 위해 일본 나가노에 있었습니다. 1월 29일이 되자 공식 촬영은 끝났습니다. 건더슨은 지쳐서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카일과 아담은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백컨트리 스키는 일반 스키 리조트와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리프트가 없습니다. 산을 걸어서 올라가고 스키로 내려오며 한 번 더 타고 싶으면 다시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스키어들은 각각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랩이라 부릅니다. 그랜트는 이미 그들과 함께 한 번 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카일과 아담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일도 없고 그냥 두 친구와 아름다운 산 그리고 카일이 바로 그 아침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눈이라고 표현했던 눈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평범한 오후의 결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등산 스킨을 착용하고 하쿠바 노리쿠라산의 동쪽 경사면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서 그들은 같은 산을 오른 오스트리아 스키어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스키어들이 주고받는 고개 인사를 나눈 뒤 카일과 아담이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과 같이 같은 라인으로 스키를 탔습니다. 깔끔하고 통제된 모습으로 스로프 아래 평평한 분지까지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백컨트리 스키를 처음이라면 그 분지를 그릇처럼 상상해보세요. 여러 방향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슬로프들이 모두 아래쪽에 평평한 저지대로 모여듭니다. 마치 강들이 호수로 흘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평평한 지역이 바로 여러분이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음 등반을 위해 장비를 다시 하이킹 모드로 전환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모든 하강의 자연스러운 종착점입니다.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일본인 그룹이 이전에 그 바로 같은 지점을 눈사태 안전훈련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서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카일과 아담은 분지 바닥에 도착해 장비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끝냈습니다. 라이딩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아마 눈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장비를 전환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오스트리아 스키어가 그들 위쪽 약간 옆으로 치우친 다른 경사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사면도 같은 분지로 이어졌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스키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사면에서 스키를 탔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눈에 대해 잘 모릅니다. 산 위의 눈층이 약할 때 전체가 본질적으로 경사면 위에 놓인 하나로 이어진 거대한 층과 같습니다. 테이블 위에 덮인 식탁보를 생각해보세요. 한쪽 모서리를 누르면 전체 식탁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스키어가 자신이 있던 쪽에 힘을 가했을 때 그의 무게가 그 연결된 눈층을 통해 전달되어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았고 그 지점이 바로 카일과 아담이 서 있던 분지 바로 위에 경사면이었으며 그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아래에 있던 카일과 아담은 귀청을 찢는 듯한 쩍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위를 올려다보았고 수백만 파운드의 눈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해일처럼 산비탈을 따라 자신들을 향해 곧장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자연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대형 눈사태에 대한 무서운 사실입니다. 실제 눈이 닿기 훨씬 전에 눈사태는 그 앞에 허리케인급 강풍의 바람벽을 밀어내는데 이를 에어블라스트라고 부릅니다. 에어블라스트는 카일을 엄청난 폭발적인 힘으로 강타해서 눈사태가 그를 삼키기도 전에 그는 공중으로 160피트 날아갔습니다. 그의 친구 아담은 5피트 깊이의 눈 아래에 묻혔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25분 후에 그 지역을 지나가던 2명의 캐나다 산악 가이드가 응급의사와 간호사 그룹과 함께 있다가 잔해를 발견했고 삽을 꺼내 아담을 완전히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카일은 여전히 그 분지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같은 의사들이 그를 발견하자마자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와 눈사태로 일으킨 낯선 사람 모두 그 경사면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사람도 사랑받는 스키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프 스웨페거였습니다. 그도 어릴 때부터 늘 해오던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자전거를 배우고 오스트리아 아이들은 스키를 배웁니다. 카일과 크리스토프의 이야기는 눈사태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을 소름 끼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점은 때때로 당신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게 되는 산이 아시아의 거대한 외딴 봉우리가 아니라 당신 집 뒷마당에 있는 작고 평범한 경사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당신이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을 견뎌낸 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제이미 피에르의 기묘하고 매우 아이러니한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2006년 1월 25일 와이오밍의 그랜드 타기 스키 리조트에서 제이미 피에르라는 남자가 스키를 타고 255피트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는 25층 건물 높이에서 곧바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착지 지점에 도달했고 눈 속에 너무 깊은 구멍을 뚫어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입술이 찢어진 채로 나왔습니다. 이 기록은 세계 절벽 점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피에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빅마운틴 스키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키 영화에 단골로 출연했고 그의 이름은 다른 프로 스키어들이 영상으로 보며 조용히 감탄했던 절벽 점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헬멧 없이도 편안을 일명했습니다. 그가 여러 번 인터뷰에서 밝힌 그의 논리는 그에게 완벽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만약 내 몸이 순간적으로 종단 속도에서 0으로 멈추는 상황이라면 헬멧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스키를 타고 255피트 절벽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그런 논리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점프를 한 지 6년 후인 2011년 11월 13일 피에르와 그의 친구는 유타에 있는 스노우보드 스키 리조트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리조트는 아직 시즌 오픈 전이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출발하기 전에 눈사태 주의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와사치 산맥 전역의 위험 등급은 상당히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게 있어도 그들을 막지 못했을 것 같아요. 리조트에서 제이미와 친구 한 명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일찍 스키를 타기 위해 페루비안 서클로 하이킹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제이미의 홈이었습니다. 그는 이 슬로프를 수없이 많이 탔습니다. 11월 초였기 때문에 적설량이 매우 얇았습니다. 그날 산을 바라보던 대부분의 일반 관찰자들은 치명적인 눈사태가 일어날 만큼 충분한 눈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이미는 평소에 신던 스키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재미로 스노보드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잠깐 옆길로 새겠습니다. 매달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원하시면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패트리온,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파트너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이미는 40도 경사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제이미가 내려가기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경사면은 시즌 초반의 눈이 14에서 20인치 정도 끊겨나가며 부드러운 판상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 크진 않았어요. 이런 종류의 눈사태는 보통 전문가급 빅마운틴 라이더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산이 그를 잡아버렸죠. 미끄러지는 눈이 제이미를 발밑에서 쓸어버린 뒤 그를 가파른 좁은 홍통을 따라 약 800피트 낙 거칠게 끌고 내려갔습니다. 눈이 너무 얇아 그는 깊고 안전한 눈 위를 미끄러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드러난 뾰족한 바위들 위를 무자비하게 끌려가다가 작은 절벽지대를 넘어 쓸려 내려갔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제이미는 대부분의 눈사태 희생자들처럼 얼음 밑에 깊이 묻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만 덮여 있었지만 눈사태는 그를 치즈 강판 위로 밀어보내는 고속 컨베이어 벨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시즌의 얇은 눈사태의 메커니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합니다. 한겨울에 일어나는 눈사태에서는 스키어가 눈사태가 멈추기 전에 깊고고 부드러운 눈 쿠션 속으로 밀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에는 그런 쿠션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눈의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제이미를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단단한 화강암에 내동댕이 쳤고 그 후 그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255피트의 자유낙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남자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일어난 작고 겉보기에는 해로워 보이지 않는 눈사태에 의해 강한 충격으로 인한 둔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이미의 죽음은 스키 커뮤니티 내에서 위험의 정상화에 대한 거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익숙한 환경에서는 방심할 수 있다는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산을 바라보며 이건 수백만 번 해봤으니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산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제이미는 순찰도 없고 폐쇄된 산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했지만, 만약 당신이 안전을 위해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그들이 위험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모든 비극 중에서 이 사건이 아마도 가장 분노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오리건주 밴드 출신의 51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브라이언은 경계 밖으로 무작정 나간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전직 챔피언 스키 선수로서 40년이 넘는 설상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받는 청소년 스키 코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서뿐 아니라 브라이언은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척 사랑하는 11살 딸과 13해를 함께한 아내 헤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도 바로 이 시기에 헤더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월에 산으로 떠날 때 브라이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오리건주 베일리산에서 상업적인 설상차 스키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수천 달러를 내고 가이드가 동행하는 백컨트리 여행을 예약할 때 그 돈은 안전을 위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의 손에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마운트 베일리에서 운영되는 리조트는 그 산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현지 가이드들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들은 계약 모델로 전환하여 외부의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회사를 투어 운영에 들여왔습니다. 실제로 한 전직 현지 가이드는 이에 대해 경영진에게 명확하게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가이드들이 베일리산에서 거의 경험이 없으며 그 산 특유의 국지적 위험 요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5년 3월 13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악몽과 같았습니다. 산에는 막 얼어붙는 비와 폭설, 그리고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엄청나게 불안정한 적설층과 만들어지는 정확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식 지역 눈사태 예보는 위험 수준이 높고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나 당신이 예보를 봤다면 집에 있었겠지만 전해진 바에 따르면 가이드들은 상상 못할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을 내고 온 손님들에게 공식 눈사태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예보가 마운트 베일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이 현지 전문가이니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명백한 기상 경고를 무시하라고 말하는 가이드를 믿는 것은 정말 무서운 도박입니다. 하지만 눈 위에 서서 공식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믿게 됩니다. 오후 3시 45분쯤 일행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운트 베일리의 북벽이라 불리는 눈 많고 가파른 구간에 마지막 주행을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시야도 좋지 않았지만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가이드들이 먼저 내려가서 길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손님들은 정확히 1분 간격으로 한 명씩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은 5번째로 내려간 손님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출발하여 깊은 눈 속을 헤치며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분 후 6번째 손님이 그 뒤를 따라 내려오자 스키어들의 무게 때문에 결국 과부하가 걸린 적설층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위쪽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촉발되었습니다. 그것은 가파른 협곡을 따라 고속도로 속도로 내려왔고 브라이언을 완전히 기습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발을 빼앗기고 진노르는 하얀 파도 아래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눈사태가 마침내 멈췄을 때 눈은 즉시 그 무서운 콘크리트 같은 얼음으로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머리부터 깊이 파묻혀서 전혀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필사적으로 삽을 들고 자네더미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파내며 고통스러운 10분을 보낸 끝에 마침내 브라이언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이 여행에 함께 온 다른 손님 2명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생명을 구하는 조치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브라이언은 얼음에서 꺼냈을 때 실제로 생명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는 버티고 있었지만 바로 여기서부터는 소위 중대한 과실이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간호사들은 그의 심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실하게 제세동기가 필요했지만
가이드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이드들은 전혀 준비 없이 왔습니다. 그들은 응급키트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의료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 명의 간호사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브라이언은 그 자리에서 눈 위에서 질식해 세상을 떠났고 11살 딸과 아내만 남겨 그녀가 홀로 싸움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후 1,450만 달러의 사망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형사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의 가족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정, 판결,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것을요. 하지만 정의를 위해 거대한 스키 기업과 싸워야만 했던 가족은 브라이언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컨트리 깊숙한 곳으로 스키를 타러 갈 때 당신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 거칠고 사람 사는 곳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정비되고 순찰이 이루어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업 스키 리조트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키 페트롤이 슬로프를 점검하고 눈 상태를 확인하며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2012년 1월 22일 13살의 테프트 콘닌이 매일 스키 리조트에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산도 잘 모른 채 모모하게 덤비는 외지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테프트는 콜로라도 베일의 현지인이었고 로키 산맥 한가운데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거대한 베일 스키 리조트의 슬로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13살의 현지인 치고는 말이죠. 모든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놀라운 운동신경과 뛰어난 스키 실력을 지녔고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거대한 겨울 폭풍을 기다리며 사는 아이였고 리프트가 돌아가기 시작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가장 깊고 신선한 파우더 스노우를 찾아 달려나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22일 테프트는 바로 그것을 위해 밖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스키 리조트가 스키어들이 에픽 파우더 데이라 부르는 날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리조트에는 막 무겁고 끊임없는 눈이 쏟아져 산 전체에 신선하고 깊은 눈이 두껍게 쌓였습니다. 테프트와 그의 두 친구는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찾아 나섰고 곧장 프리마 코르니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가파르고 전문가 수준의 산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탐험용 스키 리조트에서는 위험한 구역이 밧줄과 문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스키 순찰대가 눈사태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며 그 문을 넘는 것은 불법입니다. 테프트와 그의 친구들이 프리마 코르니체 상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파른 산길의 특징은 규모가 크고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아주 가파르고 기울어진 복도에 비유해보면 맨 위에 하나, 중간쯤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문이 있는 셈입니다. 맨 윗문이 닫혀 있어 소년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랐고 산을 더 아래로 스키를 타고 내려가서 똑같은 코스의 아래쪽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13살 아이뿐 아니라 산의 대부분 어른 스키어에게도 열린 문은 신호등의 초록불과 같습니다. 이는 리조트가 이제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프트와 친구들은 열린 문을 통과했습니다. 소년들이 그 아래쪽에 열린 문을 통과하자 그들은 거대한 40도 경사 눈벽 아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지 않고 그들은 스키를 옆으로 돌린 채로 약 120피트 정도를 그 가파른 벽을 따라 곧장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프리마 코르니체의 위험한 산단 구역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었고 자신들이 하중이 실린 매우 불안정한 적설층 한가운데로 곧장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테프트는 이 가파르고 파우더로 가득 찬 경사면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숨을 돌리고 친구들을 기다리기 위해 산 옆에 붙어있는 큰 가문비 나무 옆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가 서 있는 동안 발밑의 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슬램 눈사태가 테프트가 있던 자리에서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갈라졌고 폭은 300피트 파열면 높이는 18인치였으며 400피트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무겁고 젖은 눈이 가파른 협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왔고 테프트도 함께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를 빽빽한 숲속으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마침내 눈이 멈추고 굳어졌을 때
테프트는 가슴이 누린 채로 묻혀서 전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테프트는 그 혼란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두 친구들도 사실 눈사태에 휩쓸렸지만 기적적으로 눈의 표면 가까이에 머물 수 있었고 눈이 멈춘 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온몸에 상처와 피를 흘리며 테프트가 마지막으로 보인 곳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테프트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두 소녀는 최대한 빨리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 친구가 실종됐다고 알렸습니다. 스키 페트로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탐침 수색 대형을 갖추고 긴 금속 막대를 눈 속 깊이 찔러 넣으며 간절히 무언가 부드러운 것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테프트를 찾아내어 눈 속에서 꺼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3살 소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되는 스키 리조트 중 하나.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눈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프트의 죽음은 슬픔에 잠긴 그의 부모와 베일 리조트 사이에 거대하고 치열한 법적 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의 부모는 스키 D기업을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해 70만 달러 이상을 청구했지만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리조트 안전 기준의 변화를 강제로 이끌어내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기본적인 상식처럼 보이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파른 슈트의 상단이 완전히 불안정하고 눈사태 위험 때문에 폐쇄되었다면 같은 슈트의 하단 입구를 활짝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조트 측 변호사들은 타프트가 하단 입구에서 위쪽으로 걸어 올라감으로써 기술적으로 안전구역을 벗어나 리조트가 명확하게 위험하다고 표시한 폐쇄구역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에 배심원단은 결국 스키 리조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리조트가 그의 죽음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타프트의 부모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심원단의 편결에 항소했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간절한 희망으로 수년 동안 상급 법원까지 싸움을 끌고 갔습니다. 법적 싸움은 결국 콜로라도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주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항소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베일 리조트의 책임을 면제한 원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든 부모님의 입장에 동의하든 테프트 콘닌의 죽음은 자연히 리조트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무서운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자연은 당신이 산속 깊은 곳에 있든 하초코 가판대 근처에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눈이 움직이기로 결정하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타프트 콘니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경계 안에 머물렀고 개방된 게이트를 통과했으며 리조트의 안전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제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모든 안전점검을 건너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을 향해 곧장 돌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나퍼나가 한 일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